한동훈 대표가 어제 간첩법 개정을 주장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민생법안 문제를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한 40대 가장이 이웃 주민이 휘두른 도검, 그러니까 날이 긴 칼을 의미합니다. 그 도검에 살해당한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총포, 도검, 화학류 이 관리 법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도검을 소지하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해도 이미 걸러내기 어렵다. 규정이 느슨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주장 뒤에서 조금 더 다뤄드릴 거고요. 충격적인 이번 사건의 전말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들려서 보니까 경찰차 한 5대랑 구급차도 한 여러 대 있고 신호등 있는 데부터 쭉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회원들이랑도 자꾸 뭐 기구 쓰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고 진짜 욕을 막 심하게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젯밤 서울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아파트 주민이 같은 주민을 향해서 무려 1m 길이의 도검을 휘둘러서 이웃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서울에서 벌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피해자가 잠깐 흡연하러 나갔다가 이렇게 불시에 도검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뭐 안다든지 원한관계도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래요.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2명을 키우는 이제 아버지고요. 네. 본인이 흡연을 위해서 내려갔는데 마침 이 가해자가 1m짜리 긴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지금 관심이 될까라는 것은 바로 이 흉기가 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흉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도검이나 총포류 같은 경우는 파출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대로 이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흉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 미국이야 뭐 총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총포, 도검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냥총, 공기총 같은 경우도 이제 사냥철에만 빌렸다가 그 다음 철에는 이제 이 지구대라든지 그 팔소에 이제 다 맡겨놓거든요. 그 정도로 하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절차 없이 이렇게 아주 흉측하게 쓸 수 있는 흉기를 보유할 수 있었다는 거. 바로 그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조금 더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어떤 건지를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누군가 내 귀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본인을 미행하는 스파이였다. 스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의 마약 간이 검사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직 이게 뭐 경찰이 수사 중이고 또 뭐 4개의 도청 장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신질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현정의 말씀처럼 길이가 1m나 되는 그런 도검을 갖고 있으려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규정이 매우 느슨하다는 게 한동훈 대표 주장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총포 도검 뭐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칼날이 요번에 이제 칼이 1m라고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칼날이 15cm 이상이 되는 그 도검이라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허가 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운전면허증 또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 그 다음에 그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사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서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도검 소지 허가증은 그 사람한테 발부되는 게 아닙니다. 그 칼마다, 칼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예컨대 칼날이 15cm 이상이 되는 칼을 내가 소지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요구되는 서류가 허술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예전과 달리 지금 현대 사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총포나 도구, 그 칼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소지가 허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픽 방금 나온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요. 이 총포가 당연히 도검보다 좀 더 허가 요건이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도검을 받을 때, 그 허가를 받을 때는 운전면허증을 내면 네네. 신체검사서를 낼 필요가 없대요. 네네. 아니, 칼을 소지해도 되는지 허가를 받는데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은 따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저는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검은 사람한테 발부되는 게 아니고 칼에 대해서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 뭐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 그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부되지가 않는, 첫 번째가 20세 미만 미성년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그 다음 뭐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았던 전과자, 이런 사람들을 확인하면 되는 용도로서 운전면허증 사본하고 증명사진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칼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지금 이렇게 쉽게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부가 된다. 그런데 이런 지금과 같은 그런 시스템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성적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게 칼한테 부여되는 거라도 어쨌든 그거를 사용한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 칼에 뭔가 허가가 부여될 때는 멀쩡했다가 이후에 어떤 뭐 정신 질환이라든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되면 취소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 동안은 이게 다시 재허가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1년이 경과하면 다시 또 재허가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총포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지가 엄격한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뭐 칼도 그냥 뭐 이거 가지고 큰 문제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쭉 해왔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신정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총기 안전국이라는 인식은 굉장히 강한데, 자, 이렇게 어떤 도검을 가지고 갑자기 살인 사건이 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총포 도검 현행법은 좀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뭐 한동훈 대표가 현안에 대해서 적절한 법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해줬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바꿔내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요. 그 정당의 역할이죠. 다만 이제 이것이 단지 도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사람을 정말 누군가를 해하고자 했을 때 꼭 도검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가해자가 아직까지는 정신병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정신질환 의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긴 시간 지역사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실제로 도검을 들고 가면서 이거 들고 나랑 칼싸움 할래,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켜봤던 많은 주민들이 기함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증언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문제가 도검을 왜 줬냐의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왜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신고를 했던 여러 가지 과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신질환 의심자들이 수용될 수 있는 정신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돌다 결국은 본인의 가택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네. 빈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검에 대한 체계만 점검할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러한 지역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이상자들에 대해서 제때 신고하고 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 예방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정치는 거기에도 함께 좀 시선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뭐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 정신질환 있으신 분들을 뭐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신 의원님께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보듬고 관리를 해야지만 혹시나 모를 이런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정신질환이 인정된다면 네네. 구속영장 발부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구속영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가요? 구속영장 요건은 범죄 혐의 상당성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나 아니면 뭐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이럴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마약 등의 중독자이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치료 감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일단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사람이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치료 감호 영장까지 발부가 돼서 뭐 치료 감호소로 그렇게 그 치료 감호 처분이 또 추가적으로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